원대한 꿈. 월드 베스트 트레이너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준 꿈의 크기만큼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건들이 가혹했던 시련. 시제기가 날다가 떨어지지 않나, 부품이 이탈하지 않나. 시련이 불러온 의심. 이 비행기가 정말 날 수 있을까? 과연 이 비행기를 써줄 수 있을까?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꿈. 그 전까지는 비행기 그러면은 무조건 사오는 거다. 공군 기본 훈련의 최적의 비행기다. 성공을 넘어 명품이 된 최초의 공군 항공기. 전 세계에 아주 이름을 날리는 명품 항공기가 되면서 항공 분야에서 최초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훈련기 시장의 세계 강국으로 KT-1은 우리 항공 산업에 무엇을 남겼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KT-1은 우리 방위 산업의 전무후무한 성공작입니다. 30만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2,500여 보라매를 키워냈고 지구촌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명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 꼼꼼히 복기해보고 더 높이 날아오를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 제3연구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며 항공기 개발을 이끌어오신 조태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항공기 개발 정책 수립을 주도하신 안동만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만입니다. KT-1 연구개발단장을 역임하시며 우리 공군 항공기 개발에 이바지해 오신 이재명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국가연의 항공기 체계부장을 역임하시며 KA-1 개발 사업을 이끄셨던 한영명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중공업에서 우주항공연구소장을 역임하시며 KT-1 개발을 책임지셨던 나덕주 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덕주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KT-1과 KA-1은 이제 하나의 혈통을 가진 항공기인 만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주제에 자유롭게 2개의 기종을 사용하셔서 말씀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 박사님. 네네. 국가연 사람들에게 이 KT-1과 이 KA-1 개발 사업 과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출범한 이래 지상, 해상, 그리고 이제 유도무기 관련 등 사람이 타지 않는 그런 무기에 대해서는 독자 개발 무기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와 군과 민과 이렇게 합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다 보여준 그러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낙후했던 우리나라의 그 산업 기반을 현격하게 올려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조종사가 탑승하고 작전을 하는 최첨단 항공기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도하기 어렵다, 벅차다라고 하는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짐을 등에 지고 연구개발에 매진하던 연구원들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그리고 심적인 부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업이 끝나면서 참여했던 연구원들 중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몇 분 생겼던 그러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기 체계와는 달리 개발의 매 단계마다 공군 그리고 시험비행조종사의 그 의견이 아주 강하게 반영이 되어야만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새로운 교훈도 얻게 된 그런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끝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수준의 KT1을 만들도록 그 지원해준 여러 연구원들, 특히 또 그 사업에 아주 전심으로 참여해 주어서 성공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준 업체, 대우중공업, 이런 업체들의 그 꿈을, 참 그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준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특히 그 연구원들, 설계자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그런 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연구원들의 꿈을 실현시켜준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크게 이제 와닿는데요. 한 박사님, 예. 이전에도 이제 쭉 나오셔서 정말 이 자리에 좀 나오셔서 말씀하실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더 지금 생각나시는 연구원들이나 또 국가연 식구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본 개발 사업 기간 중에 국가연 연구진만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KT1 사업에는 191명, 예. 다음 저속 통제기 KA1 사업에는 1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항공을 위시한 CG업체 요원들 한 200명이 같이 이제 참여를 했죠. 사실 이분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초석을 다지는데 이제 기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려야 옳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분 한 분께 그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이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이 시제기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삶과 죽음의 그 선상에서 위험한 비행을 해주셨던 시험 비행 조종사들, 뭐 이진호, 조기만, 기예호, 조광재, 이충환, 강철, 정영식, 백헌영, 온용섭, 박명호 뭐 등등 제가 좀 생각나는 그런 분들 이름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사업 초기에 제가 이제 구조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자리에 제가 그래도 여기 나온 특혜로 당시 우리 구조실은 23명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만 더 허락된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하셨던 일들도 같이 좀 듣고 싶은데 어쨌든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으로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KT1과 KA1을 만든 주역들 중에서 이제 방산 업체 쪽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나덕주 사장님, 네. 이제 대우중공업은 이제 우리나라 방산에서도요 여러 가지 방위산업 전반에 거쳐서도 이 획기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국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베테랑 업체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KT1과 KA1 이 사업이 대우에는 굉장히 큰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네. 이 개발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수많은 사업 중단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온 한국 공군용 기본 훈련기를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에부터 양산까지 성공시킨 쾌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우의 기업 정신이 도전입니다. 도전.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전, 이런 정신으로 이제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앞장서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응를 모아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의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도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제기가 날다가 떨어지지 않나, 부품이 이탈하지 않나, 그리고 개발에 대한 어떤 절차, 방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외국 비행기를 도입하려는 이 로비스트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방해 공작, 이런 것들이 다 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위기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업체나 국가연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 팀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한 팀으로 해서 끈기 있게 이걸 이겨낸 것이 바로 이 성공의 관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지금 회상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 사업을 위해서 각계각층에 직간접으로 도움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다 못 드리는 건 아쉽습니다만은, 저희 사업을 국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소명을 가진 정부나 공군의 관계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시작은 탐색 개발로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억 원이 안 됐습니다. 10년 동안 개발 사업에 총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양산에 들어갈 때는 1조 원 사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작았지만 마지막 결과는 정말 장대했다는 이런 속담과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은 KT1 개발은 우리 공군 전력화에 크게 기여했고 이 이후에 기본 훈련기나 후속 항공 개발에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이 항공 분야에서 최초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초의 군용 항공기 독자 개발, 최초의 국내 양산 항공기를 생산하고 공군 전력화에 투입을 했다는 것, 최초로 국산 항공기를 수출에 성공했다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크나큰 긍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 도중에 이제 한 끈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한 끈. 그러니까 한 끈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ADD, 방산업체, 국방부, 공군, 뭐 이제 대우와 연결되어 있던 그런 하청 업체들까지 모두 다 한 끈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박사님이 연결해서 질문을 좀 같이 좀 드려볼 텐데요. 그래서 모든 무기 체계 개발할 때요, 이제 국가연하고 업체 간의 협력 관계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는데요. 그들 둘 간의 혹은 업체들 간의 이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맞아야지 이게 이 성공의 단계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KT1 개발 사업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KT1 사업이 이제 최초에는 이제 탐색 시제해서 국가연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우리 안동만 연구소장님이 체계 실장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체계 개발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 제가 개발 책임자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처음에 그 예산 중기계획 예산이 ADD의 그 어려운 여건에서 얼마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뭐 그 당시에 뭐 군에서 ROC도 잘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중기계획 예산이 작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엔진도 그 당시에는 바꿀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엔진도 950마력으로 성능이 요구도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체계 개발 예산 한 1,000억 정도 올려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 받을 때 그 고통이라는 거는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국방부에 올렸더니 그냥 3분의 1을 다 깎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전부 이제 국방부에 있는 사무관, 뭐 기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해당 부서를 밀어주시던 그 당시에 방산국에서는 많이 밀어주지만 다른 여러 부서에서 평가하는 데서 그냥 3분의 1로 깎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살려내면서 여러 가지로 진짜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 하나하나 복사지 하나까지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부 연구소고 또 이게 국가연 주도하고, 이 산업체는 주로 이제 상세 설계, 생산, 조립, 이런 정비, 항공기 정비 운영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참 이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국가연은 이제 정부 연구소로서 저희가 사업을 리딩해 나가고,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와 산업체와 군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했고, 특히 우리 저 옛날에 대우중공업에 제가 한번 출장을 갔는데 대우조선 그 당시에 사장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는 보잉밖에 못 살아남는다 이 얘기예요. 그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유, 저 대전에서 이쯤 와가지고 회의하러 와서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 사장님한테 이제 저희들이 뭐 부탁하러 갔는데, 그 대우중공업이 큰 회사다 보니까 뭐 육해공군 무기체계를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우리 나 사장님이 그 당시에 연구소장님인데 굉장히 보니까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대우조선 이런 데서는 항공사업은 뭐
대우중공업에서 그냥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막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하고 막 싸웠어요. 그러면 그 뭐 조선 사업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항공기가 대우중공업에서 중요하다. 뭐 이런 그런 경험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 당시 대우중공업 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체계 회의라든가 시험 비행 회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호흡을 잘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아시죠? 지난번에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선행시제 3호기가 안정성 문제로 날개를 그 상방각을 4도에서 6도로 꺾고 그다음에 동체를 늘리고 이럴 때 우리 국가연에서 설계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그거를 갖다 한 3개월 단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진짜 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때 3교대 해가면서 24시간 근무해서 그것을 갖다가 개조하는데 일치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산업체와 공군이 정말 일치단결해서 호흡이 잘 맞은 그런 노력의 결실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박사님.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업체와 ADD와 또 공군이 잘 맞았다라는 이제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이제 보통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방산업체에 참여하는 이 그 기업들도 대부분 이윤 창출이 가장 최우선이었을 텐데요. 방위 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상 그렇게 이윤만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 또 있고요. 또 국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이 그 대의적인 측면을 또 따라가야 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방면에서 우리가 KT-1 개발 사업 중에 여기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 어떤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대의를 추구해서 나가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KT-1은 100억 가지고 3년이 걸렸거든요. 나중에 선행개발, 실용개발 가면서 이정영 박사 방금 얘기했다시피 1000억 가지고 이제 한 6년 걸렸어요. 근데 3년에 100억을 투자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르는 것까지 만들려니까 참 여러 사람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월드 베스트 트레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게 이제 적자 뭐 엄청 저기 보면서도 같이 이제 그 추진해 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였었습니다.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억 가지고 저기 대우중공업이 거기서 얼마 받았겠어요? 초창기 550만 원 만들 때. 그다음에 1000억 가지고도 거기에 엔진 비용 빼고 뭐 이거 빼고 하면은 대우중공업이 받은 포션 얼마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은 ADD 주도라는데 적극적으로 참 저기 도와준 대우중공업 정말 대단히 그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은 참 힘들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캐노피는 항공기 외부 구조물 중 유일한 투명체다. 비행 중 미확인 외부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큰 항공기의 특성상 기체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캐노피는 각별한 안전성이 요구된다. 그중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조류와의 충돌이다. 하지만 실제 비행 중 새와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 KT-1의 캐노피 개발을 맡은 한국화이바는 조류 충돌 시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자체로 별도의 시험 장비를 개발한다. 일명 닭대포라 불리는 이 장비는 포열처럼 생긴 커다란 관 속에 닭을 넣고 압축 공기를 이용해 시속 320km의 속도로 발사하는 것이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비행 시와 같은 속도로 조류가 충돌했을 때 캐노피가 파열 없이 견디는지를 지상에서 쉽게 시험할 수 있다. 한국화이바는 조류 충돌 시험 시스템을 이용해 또 다른 시장 개척까지 성공한다. 지난 2000년 한국화이바는 유리 섬유 등 복합 소재로 철도 차량의 내외장재를 제작해 홍콩 지하철과 수출 계약을 맺는다.
지하철의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연료 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속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가벼운 차체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유리 섬유와 같은 복합 소재가 많이 활용되는데 문제는 가벼운 동시에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속으로 지상과 지하를 넘나드는 열차는 비행 중인 항공기처럼 미확인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런 이유로 경량화와 함께 안전성이 검증된 구조물이 필요하다. 한국화이바는 바로 그 안전성 검증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했다. KT1 캐노피 조류 충돌 시험의 기술과 경험을 살려 조종석 차창 등의 충돌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홍콩 지하철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극한의 환경 시험을 요구하는 방위 산업. 그 안에서 검증된 국내 기업의 품질과 기술이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스핀아웃 효과는 KT1이라는 명품 무기체계 개발이 낳은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KT1 개발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나덕주 사장님, 네. 이제 KT1 개발 과정은 그야말로 이제 사건의 사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이제 앞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몇 차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나덕주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KT1 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위기로 여겼던 건 어떤 것일까요? 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이런 사건들이 수차례가 있었다라고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제 1997년 마지막 이제 대통령 승인 단계에 이제 가까워왔습니다. 이 완성 항공기가 군 사용과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양산 승인하는 대통령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결정을 못하고 정말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개발팀이 1000번에 있던 비행실험에서 검증을 했지만 개발자의 얘기다. 객관적으로 검증을 내놔라. 그런데 이것은 그 외국 항공기를 도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오면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절명을 하고 있는 차에 제가 그 친구인 그 프라이트 인터내셔널 그 기자하고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천우신조로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담을 못하지만 회사에 승인을 받아보겠다. 세계 최고의 그 테스트 파일로트를 보내서 그 비행시험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사람은 세계 탑 전투기를 포함해서 50대 이상의 시험비행 그 기록을 만들어낸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우리 그 친구가 회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파견 비용 모든 비용을 그 회사가 부담을 해주고 한국에 도착해서 비용은 우리들도로 하여튼 해주라 이거죠. 그거 하겠다. 저는 예산도 없으면 그 당시에는 예산 다 써 아무것도 없어요. 무일푼이지만 오케이. 나는 사업을 승인해야 돼,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미스터 이어를 한국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와서 비행시험 결과 8페이지짜리 레포트를 쓰게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를 타서 어디서 어떤 기상은 어떻고, 그 다음에 항공기 조작의 모든 기능들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엄지척을 합니다. KT1 세계 최고의 비행기고 공군 기본 훈련의 최적의 비행기다. 이 한마디를 딱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레포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레포트를 첨부해가지고 이제 승인을 하니까 이제 객관적인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10년 동안 1000번의 비행을 하면서 검증했던 거기에 객관적인 이런 입증까지 딱 하니까 이제는 누구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군 사용과 승인 딱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양산 대통령 승인, 그게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딱 받아서 양산 사업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팀입니다. 한 팀이 돼가지고 모든 여로에서 의견을 다 응집을 해가지고 한번 하자 하면은 반대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 미스터에 왔을 때 공항에 픽업부터 시작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도 했지만 국가연도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비행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CM비행 조정사 앉아서 다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처럼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런 사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이렇게 계속 들어도 정말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데요. 한 박사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건과 또 사건 발생한 이후에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다룬 이유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조금 받고 다음 텀에는 이제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찾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박사님이 좀 소개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뭐 저로서는 사실 이제 지난번 그 199회인가 본 프로그램에서 상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96년 10월달에 비행 중에 그 잠금 장치 결함으로 캐노피가 날아가는 사고. 이게 뭐 제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사고죠, 사실.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그 큰 사고를 당하고서도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끝까지 항공기를 포기 안 하고 아주 영웅적으로 항공기를 착륙시켜준 그 이진호 소령에게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만 만약에 그 사고로 조종사가 생명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연구 장애가 남는 상황이 되었다라면 아마 저는 평생 이 가슴에 한을 갖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게 해준 이진호 소령에게 항상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요, 본 사건을 통해서 당시 개발 내용을 전부 다 제로 베이스로 재검토해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그 안전성을 가진 KT-1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최근에는 30만 무사고 비행 시간이라는 금자탑을 이루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그 캐노피 이탈 사고가 오히려 큰 공로를 세웠다. 저는 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은 뭐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격언답게 이 캐노피 이탈이라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이끌어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개발팀에게도 큰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나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 세계 최고의 KT-1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실패를 딛고 그 실패에서 성공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 세계 최고의 KT-1을 만들어냈는데 최근의 연구개발 환경은 참 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정에 어떤 실패가 생기면은 감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는 이런 위주로 이 분위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KT-1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그런 실패에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연구개발 환경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좀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이제 KT-1과 KA-1 개발 사업이 가져온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태환 박사님, 네. 방위 산업의 이제 최종 목표가요. 이제 바로 군 전력을 확충해서 국가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일단 이제 목적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KT-1과 KA-1의 개발 사업 이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한번 내려주시죠. 네. 사실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셨듯이 KT-1의 사업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군 전력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국가의 산업의 변화에도 많은 그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KT-1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사업 시작하셨던 그 강희원 박사님만 하더라도 이 비행기가 정말 날 수 있을까? 그 공군이 과연 이 비행기를 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더 많으셨었고 참여한 많은 그 연구원들도 그런 걱정을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거기다가 더욱더 이제
처음 개발한 항공기이지만 이게 해외 마케팅에 성공이 되어서 전 세계에 아주 이름을 날리는 명품 항공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을 오늘날 정도로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해야 됩니다만 정착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연이어서 T50이라고 하는 사업도 성공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파생 기종들 또는 지금 한참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급의 KF-X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군의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가 만드는 우리 전투기 군용기를 우리가 자체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사시에 남의 나라의 눈치를 안 보고 우리 영공수호를 우리 공군이 우리 국민의 힘으로써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발걸음을 디디딘 것이 가장 큰 또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더욱더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항공산업이 좀 더 현명하게 발전을 해서 항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군용기 하나만의 항공산업이 아니라 민수용, 기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뭐 드론 계통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MRO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군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초석이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딩하는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좀 현실적인 토대에서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측면의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안 박사님, 이제 항공 선진국에 의해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좋은 공군 항공기를 개발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국방 안보가 튼튼해지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 1차적인 목표일 테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은 또 기업도 돈을 벌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런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정말 기특하게도 우리 KT-1이 바로 그런 효자 노릇을 지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KT-1 개발에 있어서 국방 분야 말고요. 이 분야 말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좀 확산된 개념의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시장에 이제 80여 대 수출을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비행기 그러면은 무조건 사오는 거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도 바뀌어질 수가 있었고 또 정책하는 사람도 그렇고 산업부나 이런 정책하는 사람도 우리고 비행기 만들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선 첫 번째가 하여튼 국민적인 항공 산업에 대한 자신감.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에서 이게 운영 유지하는데 우리 거 가지고 이제 카이 보고 좀 부품 조달하라고 하면 해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부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수출을 하면서 이제 ADD가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수출을 하면서 특히 터키의 경우에는 이게 조종실을 여압이라고 그래서 압력을 적절한 수준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거를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카이 자체가 이제는 그걸 개조해가지고 이제 개량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기업의 이제 설계 능력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 산업 발전과 또 군에서의 유지 보수에 해당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보다 더 큰 거는 이게 항공기도 우리는 하면 된다. 이 자긍심입니다. 이걸 통하고 나니까 이제 심지어 건국대 같은 데서 이제 스포츠급 경항공기 KLA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세계 수출하자 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또 우리나라 항공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제 한중에 이제 일부 에서는 민수기가 더 미래 세계 시장에서 더 크니까 민수기를 우리도 어떻게 개발할 방법이 없겠냐 하는 그런 타당성 연구가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결국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기 개발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타당성과 자신감 이거를 심어준 것이 사실은 저는 경제성보다도 더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인 성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겠군요. 네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K2N과 KA1 개발 사업을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첫 항공기 개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도 많이 있을 테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다시 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5분의 패널에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방향 짓고 설정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지막 이 발언들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명 박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일본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국방성 산하에 있는 이 방위산업연구소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일본이 개발한 고등훈련기를 봤는데 이게 보니까 100% 국산화를 했다 이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자 엔진도 개발했느냐? 그래 엔진 개발했다. 그 다음에 항공전자도 개발했냐? 그것도 개발했다. 그 다음에 이젝션 시트도 했나? 그게 사출 자석입니다. 물어봤더니 그거는 기술 도입 생산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네들 회사가 없다. 근데 거기서 하나 느낀 건 뭔가 하면은 일본은 항공 기술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엔진 개발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로생에서부터 모든 엔진을 쭉 개발해 오면서 지금까지도 고등훈련기 엔진, 초등훈련기 엔진 다 개발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전투기급 엔진을 자체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민용 항공기 그 엔진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외국에 그 당시에 일본은 항공기를 외국에 수출, 특히 군용기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출도 안 되는데 이게 경제성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느냐 이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자기들 외교적으로 고립될 때를 위해서 언젠가는 항상 이렇게 외교적으로 우방이 있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투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KT1 개발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군에서 나온 군 요구를 만족하는 거지만 엔진을 사실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고위 국방부서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엔진 개발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겁니다. 항공기 전체 개발 예산보다 엔진 개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삼성항공 그 당시에 이제 엔진을 담당했던 분들 그쪽에 그 삼성에서 자체 투자해서 이 엔진을 좀 개발하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어차피 기본 훈련기 개발하는데 엔진 국산화가 우리가 그 당시에 캐나다의 프렛 앤 휘튼이 엔진을 갖다가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타진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약 한 20%
엔진 국산화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요. 그 중에서 이 항공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뭐 국산화율이 높습니다만 엔진이 그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아쉽고, 그래서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항공 무기 체계 개발 및 국산화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개발 기술이 쫙 쌓였는데 또 다른 그룹이 하면은 이거 항상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어떤 그룹이 개발하다가 다른 데 또 시작하면 개발 그룹이 그러면 기술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국가 정책의 어떤 항공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없다. 그게 항상 이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소요제기가 되는데 그것이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니고 전략이 있어봤자 전략과 정책이 있어도 단속적이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항공기 엔진 그런 개발하는 거는 국방부 책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부 이런 데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가 어렵습니다. 연구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국책 사업으로 딱 프라이어리티가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그런 예산도 됐겠지만은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위상이나 이런 거하고도 다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핵심 기술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 국가 전략적인 그런 이 전략이 필요하고 항공무기체계 국산화 및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우리 나덕주 사장께서는 이제 수출 시장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KT원 개발을 바탕으로 국내 항공산업을 다지고 또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평상시 생각하던 것과 결부해서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가지고 이 항공사업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내 기반이 있어야 수출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냥 국내 기반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군 같으면은 현재 기종에 만족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기종을 계속 개발을 이니시에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이 시대 조류에 맞게 어떤 전쟁의 새로운 개념에 맞춰서 뭐 4차 산업이든 뭐 첨단 기술을 거기다 접목을 하든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전력가뿐만 아니라 기술의 선도를 위해서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군이 수요 개발하고 또 전문 인력을 유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나 생산으로 연결되도록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전력화와 관련해서 ILS 사업을 계속 강화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MRO 사업도 좀 말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런 범국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수요 개발하고 이런 것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조를 위한 설비나 인력들이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이런 체제가 계속 가야 되니까 해외에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해야 되는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 공급하는 이런 연계관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생산 기반을 이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완제기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창출되면 국내에서 어떤 정책 개발로 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기종이 나오면 그걸 기존에 하던 업체가 후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 그래야 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설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는 부품 업체도 사실은 각성해야 돼요. 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 첨단 기술에 도전을 해가지고 해외와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국내에서 적당히 받아들여지는 기술 가지고는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외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부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수출 마케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KT원 개발 사업 중간에 CJ기가 지금 비행시험하고 있는데 저는 호를 달신 저 목합을 들고
파리 에어쇼를 가고 그다음에 판도르 에어쇼를 가고 연차로 해서 계속 가서 KT1 사업의 우수성과 이런 걸 홍보하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 커넥션을 만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해서 우리 사업이 성공하고 양산 간 다음에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세계적인 저널에다도 홍보도 하고 그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출 마케팅에 대해서 정부만이 아니고 국가연 또는 뭐 기업체 뭐 모든 부분들이 다 한 팀이 돼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 마케팅 팀으로 해가지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코트라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해외망들을 연결해가지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런 항공기의 수출 사업은 정부 대 정부 사업이지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기관대 연계해가지고는 사업이 성공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은 정부 대 정부로 만나가지고 상호간에 승인하는 단계지 그 밑에 사전에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 대 정부의 협상, 마지막 협상하기 그 기초를 이런 TF팀 형태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수출에 성공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드려서 이 KT1 사업 바탕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 수출 산업 세계 시장에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한영명 박사님께서 그 이제 최근 한 30년간을 보면은 이 KT1 사업의 성공을 위시해서 T50 사업을 성공하고 또 완전히 수출까지 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훈련기 시장의 세계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그 항공산업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우리들의 꿈인 그 항공산업 선진 입국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갖고 희망에 차 있었는데 사실 그 최근에 미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실패라든가 또 몇몇 그 비행 사고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좀 주춤하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그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항공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더 존경을 받아야 되고 전문가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태현 박사님께서는 KT1과 KA1의 지금 현재의 결실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예, 항공기 특히 이제 군용 항공기 같은 것들은 해외 판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업체가 잘해야 됩니다. 제작 업체가 이제 뛰어다니면서 전방위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게 거래인 것이 이제껏까지의 관례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개발했거나 또는 앞으로 개발할 그러한 비행기의 기종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홍보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조금 아까 뭐 타스크포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특별팀을 국가 차원의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끊임없이 시장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어느 날 어디서 뭐 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달려가 보면 이미 많이 늦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건 미리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말씀 또 해주셨는데 항공기가 한번 개발되면 항공기가 수명이 사실 뭐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래 쓰긴 합니다. 보통 한 30년 내지 길게는 한 40년도 쓰는데 항공기 수명을 한 30년으로 보면 한 항공기 개발이 끝난 다음에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후속 기종 또는 그 기종의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기초 연구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적절한 시점에 그 요구를 담당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설계 개발에 관련되었던 요원들의 업무도 연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좀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군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끝까지는 우리가 KT1, T50 등 이렇게 항공기 체계 하나의 설계와 그냥 그 그림을 그려서 비행시키는 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부품 쪽에 대한 노력을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공기 물론 체계 개발이 많은 돈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부품 레벨에서의 그 판매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 이제까지의 추세였는데 우리도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엔진인데 엔진 그리고 전자부품 그리고 아주 정밀 그 유압 부품들 같은 그런 고부가가치의 그 부품들에 대한 개발을 하루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동만 박사께서 이제까지 이제 교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긍심 또 자신감 이거였는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그 우리나라 항공기 개발은 어떤 파이널 프로덕트로 군용기를 목표로 해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없는 소요를 공군한테 이야기를 해서 소요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업체로 하여금 그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하는 데서 사실은 중심 역할이 ADD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군용 항공기의 중장기 개발 계획을 이야기한다거나 민수 항공기의 개발 계획을 이야기한다거나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야기를 하지만 주관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항공우주연구원 같으면 주로 인공위성만 지금 주로 다루고 있고 또 항공기 개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안 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주관 기관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중에서도 항공기 개발 및 인정, 세일즈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주관 부서가 민수하고 군수 다 합쳐서 이 하나의 주관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항공청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 항공 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처음 짤 때 ADD에서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의 경우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비라는 전투기를 개발하다가 결국 그걸 포기를 하고 완전히 이제 항공 전자 관련되는 핵심 기술 사업으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 2차 대전 중 그 이전에 이미 자체로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미국한테 지고 난 뒤에 도쿄 대학 같은 데는 항공과도 없애버리고 또 산업체도 문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 자유대가 생기면서 이제 이 많은 비행기를 들여오기 시작하는데 들어오더라도 전부 기술 도입 생산을 합니다. 이게 평균 그 사람들은 한 20~30% 더 비싸게 줬다고 그러는데요. F-86, F-104, F-4E, F-15 이런 것들이 전부 뒤에다가 J자를 붙습니다. 우리나라의 F-15K 하듯이 이 사람들은 F-15J를 붙였는데 우리 F-15K는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모델로 들어온 거지만은 F-15J는 일본에서 조립 생산을 하고 일본에 부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술 축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것들이 뭐냐면 일본은 T1, T2라는 훈련기, 그다음에 F1, F2라는 전투기도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본 파이버 같은 거를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일본의 도레이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군용 투자가 민수로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민수 항공기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그 파트너로서 그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것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제 F-35 도입하는데 이제 도입하면서도 F-3를 개발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민수 항공기 플러스 기술 개발 이런 일석이조를 노리는 그 전략을 우리도 필요로 한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거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군용기는 이제 최근에 남북 관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 군용 항공기에 대한 그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만큼 절실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분야에 관한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민수 군수를 다 포함한 아우를 수 있는 그 겸용 기술을 주관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국가적 항공산업 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지 좀 제대로 된 산업 그걸 리딩을 할 수 있지 안 그러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KT1과 KA1 개발 과정에서 얻었던 교훈들 또 미래 전략에 대해서 5분들의 아주 현명한 지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의 또 다른 주역 시험비행 조종사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